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10억이야. 10억 원을 네가 내 명의로 빌려서 도박으로 날렸어. 그게 어머니 돈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제 것들 돈 아니에요. 이 사기꾼이 뻔뻔하기까지 해. 30년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도 할 말이 있어. 어머니도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아놨어요? 저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년간 순대국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김선자 씨. 그녀가 가장 아끼던 며느리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투자라는 거짓말로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돌린 며느리. 하지만 돈의 행방은 투자가 아닌 도박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현명한 시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를 참교육했을까요? 그리고 13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선자의 하루는 시작된다. 58세의 그녀에게 30년째 운영하는 모두의 순대국 식당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 작은 식당에서 온 정성을 쏟아부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진다. 김선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대국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끓여낸다. 진한 사골 육수에 쫄깃한 순대, 그리고 푸짐하게 올린 고기. 30년 동안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은 그녀의 정성이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큰아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죠?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순대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김선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그럼요. 우리 정우가 대기업 팀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 윤희가 정말 착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김선자에게 큰아들 정우는 자랑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해 지금은 팀장까지 승진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은 3년 전 정우가 데려온 며느리 윤희였다. 윤희는 김선자가 꿈꿔왔던 완벽한 며느리였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온화한 성격에 예의 바른 말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선자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모습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제가 마사지 의자 하나 주문했어요. 30년 동안 식당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예쁜 옷 하나 골라드릴게요. 윤희는 항상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 명절이면 김선자의 취향에 맞춘 선물을 준비했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좋은 약을 사다 바치며 걱정했다. 김선자는 이런 며느리가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정우야, 너는 정말 복받은 거야.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니? 김선자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다. 정우 역시 아내 윤희를 사랑했다.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었다. 김선자의 소박한 꿈은 은퇴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제주도든 부산이든 상관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윤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식당 일이 끝나면 종종 들러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곤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 김선자는 젊은 부부에게 자신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윤희가 김선자의 식당을 찾았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다. 윤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앉아. 뭔 얘기인데? 김선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다. 윤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론 돈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월 5% 이자를 보장해줘요. 월 5%? 그런 곳이 어디 있니? 김선자는 의외라는 듯 물었다. 윤희는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건 부동산 관련 펀드인데 확실한 담보가 있어서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아요. 다만 개인 명의로는 투자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어머니 명의로 잠시만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고 이자는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절차만 도와드리는 거고요. 윤희는 가방에서 투자 설명서와 계약서를 꺼냈다. 그럴듯한 회사 로고와 함께 상세한 투자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김선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안경을 쓰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게 정말 안전한 거니? 괜히 어머니 명의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자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 2억 원을 생각했다. 은행에 넣어두면 연 2% 남짓한 이자밖에 받지 못하는데 월 5%라니. 1년이면 원금의 60%가 이자로 돌아온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하는 거니? 너희 명의로 하면 되잖아. 저희는 이미 한도를 다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투자하셔서 이자 받으시는 게 세금 면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투자처는 흔하지 않거든요. 김선자는 고민에 빠졌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동안 지켜본 윤희는 정직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니 믿을만했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통장하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만 있으면 돼요. 절차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계시다가 매달 이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윤희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김선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았다. 그럼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윤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절망적인 상황을 김선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며느리 윤희는 이미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돈은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다음 날 윤희는 약속한 대로 김선자의 집을 찾았다. 김선자는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다. 어머니, 이거 잠깐만 맡겨주세요. 절차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김선자는 며느리를 완전히 신뢰하며 소중한 통장과 도장을 건넸다.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 윤희가 나간 후 김선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월 5% 이자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 이런 돈이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자신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김선자는 몰랐다. 윤희가 그녀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거대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투자가 아닌 도박판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김선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시어머니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들고 사채업자를 만났다. 김선자 명의로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서였다. 온화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윤희가 김선자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윤희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이상했다. 김선자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정우야, 윤희가 요즘 바쁘니? 엄마한테 인사도 안 와. 아, 어머니. 윤희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프로젝트. 김선자는 며느리가 말한 투자 건이 생각났다. 아마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일로 바쁜 모양이구나 싶어 안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윤희는 김선자의 전 재산을 담보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윤희의 도박 중독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카지노 게임이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 맛본 흥분과 스릴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점점 더 큰 판돈을 걸기 시작했고 잃으면 잃은 만큼 따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결혼 초기만 해도 윤희는 자제력이 있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의 용돈 범위 내에서만 도박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잃고 그것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번만 따면 다 해결돼. 이번만. 윤희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운은 그녀 편이 아니었다. 결국 적금을 해약하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댔다. 남편 정우는 아내의 도박 중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윤희가 너무나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었다. 김선자의 돈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윤희는 우선 밀린 사채 원금과 이자 4억 원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6억 원으로 한 번 더 판을 벌였다. 이번에는 정말 따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마지막 승부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단 3일 만에 6억 원 전액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윤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시어머니 명의로 진 10억 원의 빚과 새로 생긴 사채 빚뿐이었다. 상황은 투자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며칠 후 김선자는 단골 손님인 박 사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박 사장은 과거 건설업과 사채업에 몸담았던 인물로 이런저런 정보에 밝았다. 그는 평소 김선자를 친누나처럼 아꼈다. 사장님, 혹시 며느님이 요즘 어떤 분들하고 만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윤희가 왜? 박 사장은 고민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봤는데 며느님이 사채업자들이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사채업자? 김선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투자 관련 일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업자와 만난다는 것은 이상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며느님이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며느님한테 돈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의 말에 김선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투자라고 해서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이 생각났다. 설마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었을까?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더 컸다. 박 사장, 그냥 착각인 것 같아. 우리 윤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박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많은 사채 피해자들을 봐왔다. 그리고 김선자의 며느리에게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를 맡았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며느님이 혹시 투자한다고 하면서 뭔가 부탁한 거 없어요? 김선자는 깜짝 놀랐다. 박 사장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렇군요. 사장님,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며느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김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라고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야, 엄마야. 투자 건은 어떻게 됐니? 전화 너머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아, 어머니. 그거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언제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 그게 첫 달에는 이자가 없고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하네요. 김선자는 이상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첫 달에는 이자가 없다니. 뭔가 말이 바뀌고 있었다. 윤희야, 혹시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김선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선자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며느리에게 맡긴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통장 정리를 요청했다. 어머니, 이상하네요. 이 계좌에 10억 원 대출이 실행됐어요. 뭐라고? 10억? 김선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예금 2억 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그것도 김선자 자신의 명의로. 고객님, 이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실행됐네요. 담보 물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김선자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며느리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와서 대출을 신청하셨는데요. 여기 서명도 있고, 서류에는 분명히 김선자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김선자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가 평소에 자신의 서명을 몰래 연습했구나. 각종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김선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억 원이라는 빚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루아침에 8억 원의 빚쟁이가 된 것이다. 며느리가, 윤희가 이런 일을. 김선자는 믿고 싶지 않았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대출 서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선자는 박 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사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제가 며느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상당한 빚이 있을 거예요. 도박이라고? 우리 윤희가? 네. 저번에 본 곳이 불법 도박장 근처였어요. 그리고 며느님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중독된 상태더라고요. 박 사장의 말에 김선자는 더욱 절망했다. 며느리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이 아니라 도박 중독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도박 중독자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박을 계속한다는 것을 김선자도 알고 있었다. 그럼 제 돈 10억 원은 이미 다 날린 거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장님,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더 늦기 전에. 김선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며느리 믿고 맡긴 돈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김선자는 며느리를 붙잡기 위해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윤희 좀 바꿔줘. 엄마가 급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윤희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즘 정말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 하지만 윤희는 끝내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10억 원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새벽 김선자는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출근길에 윤희를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윤희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엉성했다. 윤희야. 김선자의 목소리에 윤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윤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여기는 왜? 너 나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따라와. 김선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김선자의 첫마디에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 10억이야. 10억 원을 내가 내 명의로 빌렸더라. 그리고 내 돈 2억도 다 사라졌고. 이게 너가 말한 투자야?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박했지? 내 돈 가지고 도박했지? 김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윤희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8억 원 빚쟁이가 됐어. 김선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그만큼 컸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로는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미 도박장에서 사라져버린 후였으니까. 해시태그 제2장 수상한 징후 드러나는 진실. 윤희가 김선자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가져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윤희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이상했다. 김선자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정우야, 윤희가 요즘 바쁘니? 엄마한테 인사도 안 와. 아, 어머니. 윤희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프로젝트. 김선자는 며느리가 말한 투자 건이 생각났다. 아마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일로 바쁜 모양이구나 싶어 안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윤희는 김선자의 전 재산을 담보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윤희의 도박 중독은 2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카지노 게임이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번 맛본 흥분과 스릴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점점 더 큰 판돈을 걸기 시작했고 잃으면 잃은 만큼 따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결혼 초기만 해도 윤희는 자제력이 있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의 용돈 범위 내에서만 도박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잃고 그것을 만회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번만 따면 다 해결돼. 이번만. 윤희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운은 그녀 편이 아니었다. 결국 적금을 해약하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급기야 사채까지 손을 댔다. 남편 정우는 아내의 도박 중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윤희가 너무나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었다. 김선자의 돈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윤희는 우선 밀린 사채 원금과 이자 4억 원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6억 원으로 한 번 더 판을 벌였다. 이번에는 정말 따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마지막 승부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단 3일 만에 6억 원 전액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윤희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시어머니 명의로 진 10억 원의 빚과 새로 생긴 사채 빚뿐이었다. 상황은 투자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며칠 후 김선자는 단골 손님인 박 사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박 사장은 과거 건설업과 사채업에 몸담았던 인물로 이런저런 정보에 밝았다. 그는 평소 김선자를 친누나처럼 아꼈다. 사장님, 혹시 며느님이 요즘 어떤 분들하고 만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윤희가 왜? 박 사장은 고민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봤는데 며느님이 사채업자들이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사채업자? 김선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투자 관련 일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업자와 만난다는 것은 이상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며느님이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며느님한테 돈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의 말에 김선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투자라고 해서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이 생각났다. 설마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었을까?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더 컸다. 박 사장, 그냥 착각인 것 같아. 우리 윤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박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많은 사채 피해자들을 봐왔다. 그리고 김선자의 며느리에게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를 맡았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며느님이 혹시 투자한다고 하면서 뭔가 부탁한 거 없어요? 김선자는 깜짝 놀랐다. 박 사장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렇군요. 사장님,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며느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김선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라고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야, 엄마야. 투자 건은 어떻게 됐니? 전화 너머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아, 어머니. 그거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언제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 그게 첫 달에는 이자가 없고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하네요. 김선자는 이상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첫 달에는 이자가 없다니. 뭔가 말이 바뀌고 있었다. 윤희야, 혹시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김선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선자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며느리에게 맡긴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통장 정리를 요청했다. 어머니, 이상하네요. 이 계좌에 10억 원 대출이 실행됐어요.
뭐라고? 10억? 김선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예금 2억 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그것도 김선자 자신의 명의로. 고객님, 이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실행됐네요. 담보 물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김선자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며느리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와서 대출을 신청하셨는데요. 여기 서명도 있고, 서류에는 분명히 김선자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김선자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며느리가 평소에 자신의 서명을 몰래 연습했구나. 각종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김선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억 원이라는 빚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루아침에 8억 원의 빚쟁이가 된 것이다. 며느리가, 윤희가 이런 일을. 김선자는 믿고 싶지 않았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대출 서류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선자는 박 사장을 찾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사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제가 며느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상당한 빚이 있을 거예요. 도박이라고? 우리 윤희가? 네. 저번에 본 곳이 불법 도박장 근처였어요. 그리고 며느님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중독된 상태더라고요. 박 사장의 말에 김선자는 더욱 절망했다. 며느리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한 일이 아니라 도박 중독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었다. 도박 중독자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도박을 계속한다는 것을 김선자도 알고 있었다. 그럼 제 돈 10억 원은 이미 다 날린 거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장님,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더 늦기 전에. 김선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며느리 믿고 맡긴 돈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김선자는 며느리를 붙잡기 위해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윤희 좀 바꿔줘. 엄마가 급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윤희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즘 정말 바빠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해. 하지만 윤희는 끝내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10억 원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새벽 김선자는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출근길에 윤희를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윤희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엉성했다. 윤희야,
김선자의 목소리에 윤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윤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여기는 왜? 너 나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따라와. 김선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김선자의 첫마디에 윤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 10억이야. 10억 원을 내가 내 명의로 빌렸더라. 그리고 내 돈 2억도 다 사라졌고. 이게 너가 말한 투자야?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박했지? 내 돈 가지고 도박했지? 김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윤희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8억 원 빚쟁이가 됐어. 김선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그만큼 컸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로는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미 도박장에서 사라져버린 후였으니까. 카페에서 며느리와 마주한 김선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울고 있는 윤희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험한 일을 겪어본 김선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윤희야, 그만 울어.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김선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지 않자 오히려 더 무서웠다. 김선자의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이제 와서 변명은 그만해.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김선자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녀는 이미 박 사장으로부터 도박 중독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들어두었다. 너 언제부터 도박을 시작했니? 2년. 2년 전부터요. 얼마나 잃었어? 정확히 말해. 윤희는 머뭇거리며 답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커져서. 숫자로 말해. 내 돈 말고 내가 원래 진 빚이 얼마야? 4억 원 정도요. 김선자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다. 4억 원의 기존 빚에 10억 원을 더 날렸다는 계산이 나왔다. 총 14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그럼 내 돈 10억으로 빚 4억을 갚고 나머지 6억은 또 도박했다는 얘기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선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박 사장이 예상한 대로였다. 도박 중독자는 돈이 생기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판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 내가 진 빚은 얼마야? 새로 생긴 것까지 포함해서. 어머니 명의 대출 10억 원이랑 새로 생긴 사채 빚 3억 원이요. 그럼 총 13억이네. 김선자는 계산을 마치고 메모지를 접었다.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았으니 대응 방법을 세울 수 있었다. 윤희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는 선택권이 없어. 김선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험한 세상을 헤쳐온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첫째, 넌 오늘부터 도박을 완전히 끊어야 해. 둘째, 내가 진 빚의 증거를 모두 내놔야 해. 셋째,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정우한테도 모든 걸 얘기할 거야. 윤희는 벌벌 떨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웠다. 넷째, 내가 다니는 도박장이 어디인지, 누구와 함께 도박하는지,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누구인지 모두 알려줘야 해. 어머니, 왜 그런 걸? 묻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있어. 김선자는 윤희에게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적어내라고 했다. 윤희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도박장 위치, 사채업자 연락처, 함께 도박하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좋아. 이제 집에 가서 정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머니가 먼저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입 닥치고 있어. 알았지? 카페를 나온 김선자는 곧바로 박 사장을 찾았다. 박 사장은 김선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뭔가 결심을 굳힌 것을 직감했다. 박 사장,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사장님. 김선자는 윤희로부터 들은 모든 정보를 박 사장에게 알려주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사장님, 직접 나서기엔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상대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박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뭘 하려고 하세요? 증거를 모아야 해. 며느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어떤 사람들과 엮여 있는지 다 알아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어. 김선자의 계획은 치밀했다. 첫째, 윤희의 도박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으로 찍어둘 것. 둘째,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것. 셋째, 윤희가 진 빚의 정확한 규모와 이자율을 파악할 것. 넷째,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아들 정우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박 사장, 그 도박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전에 그쪽 일을 했으니까. 박 사장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그도 김선자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며느리의 도박 중독을 방치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했다. 그날 저녁 김선자와 박 사장은 윤희가 자주 간다는 도박장 근처에서 잠복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박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사장님, 저기 며느님 오네요. 박 사장이 가리킨 곳을 보니 윤희가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김선자는 가슴이 아팠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단정하고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윤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윤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선자는 휴대폰으로 윤희가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된 증거였다. 박 사장, 우리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은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보시면 충격이 클 텐데. 괜찮아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 박 사장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다. 박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진수야. 잠깐 구경 좀 하려고. 박 사장은 김선자를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 진수라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선자를 쳐다봤지만 박 사장의 얼굴을 보고는 안내했다. 도박장 내부는 충격적이었다. 낮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각종 도박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카라, 포커, 화투, 전자 도박기까지 온갖 종류의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다. 와, 완전히 다른 세계네. 김선자는 탄성을 내질렀다.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윤희를 발견했다. 윤희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수백만 원어치의 칩이 쌓여 있었다. 김선자는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봤다. 윤희의 표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카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저 여자 완전히 중독됐네요. 진수가 윤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세요? 박 사장이 물었다. 며칠 전부터 자주 와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거는데 지금까지 번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와서 돈을 잃고 가죠. 김선자는 휴대폰으로 윤희가 도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며느리가 큰 돈을 걸고 도박하는 장면, 돈을 잃고 절망하는 표정, 그리고 다시 돈을 걸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연락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녹화됐다. 사장님, 이제 나가시죠.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김선자는 박 사장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도박장을 나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사장, 저 사람들이 윤희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도박장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자가 장난 아니에요. 김선자는 사채업자들의 얼굴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다. 나중에 필요할 증거였다. 다음 날 김선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윤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사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했다. 윤희야, 엄마한테 와. 김선자는 며느리를 불러내어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내가 쓴 신용카드 내역서 다 가져와.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다 보여줘. 윤희는 거부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거래 내역을 가져왔다. 김선자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도박장 근처 ATM에서의 현금 인출이 무수히 많았다. 그리고 각종 대부업체에서의 대출도 20여 건이나 되었다. 이자율은 연 300%에서 5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윤희야,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니? 그냥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선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박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착각이었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헛된 희망. 그럼 지금 갚아야 할 이자가 한 달에 얼마야? 3천만 원 정도요.
김선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1년에 3억 6천만 원. 원금을 갚지 못하면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었다. 그날 밤 김선자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윤희의 도박 현장 사진과 동영상, 사채업자들의 얼굴, 거래 내역서, 이자 계산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 정우한테 알려야겠어. 김선자는 결심을 굳혔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제대로 처벌하고 치료받게 하려면 가족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자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당장 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회사 따위 나중이야. 지금 당장 와. 윤희 데리고. 김선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 윤희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묻자 김선자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정우야, 너 이거 보고도 윤희를 믿을 수 있겠니? 테이블 위에는 윤희가 도박하는 사진, 사채업자와 만나는 모습, 그리고 각종 거래 내역서가 가득했다. 정우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3년 동안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 돈 10억 원을 날려버렸어. 그리고 지금 1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정우는 윤희를 쳐다봤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윤희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선자는 아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정우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김선자의 눈에는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제4장 도박 중독 치료와 참교육. 정우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아내가 3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의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있었으니까. 어머니 돈을 10억 원을 도박으로? 정우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그동안 아내가 투자 관련 일로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선자는 아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다. 냉정하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 때였다. 정우야,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김선자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서를 꺼냈다. 지난 며칠간 박 사장과 상의하여 세운 치밀한 계획이었다. 첫째, 윤희는 즉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해. 둘째, 우리 가족의 재산을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해. 셋째, 윤희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대가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응. 그냥 치료받고 끝낼 일이 아니야.
윤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해. 김 선자는 윤희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야, 넌 이제부터 선택해야 해.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발당하거나. 윤희는 벌벌 떨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서웠다. 어떤 조건이요? 첫째, 오늘 당장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해. 최소 6개월 이상. 둘째, 내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 셋째, 우리 정우와 이혼해. 어머니. 정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이혼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정우야, 앉아.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어. 김 선자는 아들을 제지하고 계속 말했다. 이혼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이야. 윤희가 정말로 도박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결혼하면 돼.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함께 살 수 없어. 김 선자의 계획은 치밀했다. 윤희를 완전히 격리시켜 도박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그녀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넷째, 내가 진 빚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채업자들에게는 내가 직접 대응할 거야. 어머니가 직접요? 그래. 박 사장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을 거야. 윤희가 내 명의로 받은 대출은 사기에 해당하니까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경찰서에 고발당할 것이 뻔했다. 저는 어머니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짐을 싸. 오늘 오후에 치료센터로 데려가 줄 테니까. 김 선자는 이미 도박 중독 치료 전문 기관을 알아봐 두었다. 박 사장의 소개로 찾은 곳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시설이었다. 그리고 정우야, 너는 회사에 휴가를 내. 이 일을 정리하는데 내가 필요해. 정우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따르기로 했다. 그도 아내의 배신에 충격받은 상태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에 김 선자는 박 사장과 함께 윤희를 치료센터로 데려갔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시설은 도박 중독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었다. 김윤희 씨 맞죠? 치료센터의 상담사가 윤희를 맞았다. 김 선자는 미리 윤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다. 여기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휴대폰도 압수하고 면회도 제한됩니다. 처음 한 달은 가족과의 면회도 불가능해요. 윤희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김 선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포기했다. 그녀는 치료센터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죠. 박 사장이 말했다. 김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윤희가 다니던 회사에 알려야 해요. 김 선자의 다음 목표는 윤희의 직장이었다. 며느리가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도박 중독자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했다. 혹시 회사 돈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 날 김 선자는 정우와 함께 윤희의 회사를 찾았다. 인사팀장과 윤희의 직속 상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윤희 씨가 도박 중독이라고요? 인사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희는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신뢰받는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증거 자료입니다.
김선자는 윤희의 도박 현장 사진과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회사 측은 충격을 받았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 돈에도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즉시 윤희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이관하고 회계 장부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윤희는 즉시 해고 처리되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장부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윤희의 직속 상관이 말했다. 김선자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를 나온 후 김선자는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야, 이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해. 어머니,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윤희가 치료받으면. 정우야, 내가 너무 순진해. 도박 중독은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윤희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김선자는 아들을 설득했다. 이혼은 윤희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정우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며칠 후 정우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윤희가 치료센터에 있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김선자는 박 사장과 함께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희가 김선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받은 대출은 명백한 사기였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사장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승산이 있어요. 윤희가 서명을 위조한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박 사장이 희소식을 전했다. 김선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10억 원 대출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김선자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다. 한 달이 지난 후 김선자는 치료센터를 찾았다. 윤희와의 첫 면회였다. 어머니. 윤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 달간의 강제 치료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보였다. 어떠니? 치료는 잘 받고 있어? 네. 많이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선자는 아직 믿지 않았다. 도박 중독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김선자는 윤희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것, 이혼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대출 무효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이제 내가 책임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면회를 마친 후 김선자는 치료센터 원장과 상담했다. 윤희 씨의 치료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도박 중독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장의 말에 김선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김선자는 모두의 순대국 식당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운영해온 식당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를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다. 선자야 힘내. 단골 손님 박 사장이 격려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 선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 사장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죠. 김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며느리의 도박 중독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치료센터에서 윤희는 매일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여했지만 점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도박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얼마나 망쳤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김 선자는 매주 면회를 가며 윤희의 변화를 지켜봤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 긴 치료 과정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었다. 김 선자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김 선자는 모두의 순대국 식당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변호사 비용과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 박 사장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 대출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희가 김 선자의 서명을 위조해 받은 10억 원 대출은 무효 처리되었고 사채업자들도 법적 조치를 통해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든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김 선자를 많이 지치게 했다. 사장님, 손님이요. 직원의 말에 김 선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윤희였다. 1년 전 치료센터에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윤희는 많이 말랐지만 눈빛이 맑아져 있었다. 예전의 허황된 욕망과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고 진정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 선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 선자는 잠시 윤희를 바라보다가 식당 뒤편 사무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1년 전 카페에서 처음 진실을 마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치료 잘 받았니? 김 선자의 첫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윤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치료센터에서 매일 쓴 반성문이에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다짐들이 적혀 있어요. 김 선자는 일기장을 받아 몇 페이지를 넘겨봤다. 윤희의 솔직한 심정과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왜 도박에 빠졌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다. 하지만 점점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남편을 기만하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손댔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오늘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도박 중독은 병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맞는 말이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김선자는 일기장을 덮으며 윤희를 바라봤다. 1년 전에 절망적이고 거짓말로 가득했던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의 윤희는 진정으로 변한 것 같았다. 윤희야, 너 정말 도박을 끊었니? 네, 어머니. 6개월간의 강제 입원 치료와 6개월간의 외래 치료를 모두 마쳤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고 있고요. 도박 욕구가 생길 때마다 상담사에게 연락하고 있어요. 윤희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도박 관련 사이트와 앱은 모두 차단되어 있었고 대신 치료센터와 상담사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윤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김선자가 서류를 보니 윤희의 통장 잔고가 3천만 원이 적혀 있었다. 1년 동안 편의점, 음식점,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김선자는 감동받았다. 예전에 윤희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도박에 빠져 있을 때는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날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우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 후 정우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치료에 집중하라는 김선자의 조언 때문이었다. 정우는 많이 힘들어했어. 처음에는 화도 나고 배신감도 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걱정하기도 했어. 김선자는 아들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정우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가끔 윤희의 치료 경과를 물어보곤 했다. 어머니, 정우 오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윤희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정말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해. 그리고 정우의 마음도 중요하고. 김선자는 신중했다. 윤희의 변화가 진짜인지 더 확인해야 했다. 도박 중독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병이었으니까. 그럼 우선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래?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고 싶어. 정말요?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시어머니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조건이 있어. 급여는 최저임금이고 매일 치료센터 상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댄다면 즉시 그만두는 거야. 네, 어머니.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어요. 그날부터 윤희는 모두의 순대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도박으로 시어머니를 망친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묵묵히 일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까지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저 며느리 정말 달라졌네. 단골 손님 박 사장이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도박장에서 눈이 뒤집혀 있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김선자도 윤희의 변화를 하루하루 지켜봤다. 예전에는 돈만 보면 눈이 번쩍 뜨던 윤희가 이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우가 식당을 찾았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러 온 것이었지만 윤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정우와 윤희는 1년 만에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정우 오빠. 안녕하세요. 윤희가 먼저 인사했다. 예전처럼 여보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혼한 사이였으니까. 응. 잘 지냈어? 정우도 어색해했다. 아내였던 사람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다. 김선자는 두 사람을 식당 뒤편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혼자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다. 정우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지른 일들. 윤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정우는 그런 윤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정우는 윤희를 일으켜 세웠다. 너 정말 괜찮아? 치료 잘 받았어? 네,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도박은 생각도 안 나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 서로에 대한 그리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우 오빠, 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는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한 번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윤희는 정말 달라 보였다. 시간을 줘. 나도 생각해 볼게. 3개월이 더 지났다. 윤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박에 대한 욕구를 보이지 않았고 매일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관리했다. 김선자는 윤희의 완전한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들 정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김선자는 정우를 불렀다. 정우야, 엄마가 볼 때는 윤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어머니. 엄마가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엄마는 윤희를 용서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더 확실하게 변할 수 있어.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생각해 봤다. 1년 반 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다. 다음 날 정우는 윤희에게 프로포즈했다. 다시 결혼하자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장 원했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절대 다시는 오빠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재혼식은 소박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김선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윤희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께 효도만 하며 살겠어요. 결혼 후 윤희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다. 이제는 김선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순댓국을 끓여주었다. 윤희는 또한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김선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한때 가족을 파탄 위기에 몰아넣었던 윤희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1년 후 김선자는 손자를 안게 되었다. 정우와 윤희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새로움 세자를 써서 지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윤희의 제안에 김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날 저녁 김선자는 모두의 순대국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며느리,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으로 바뀐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윤희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윤희야,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지. 김선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정말 은퇴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식당 운영을 이어받을게요. 윤희가 제안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야,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하는 게 재미있어. 김선자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믿을 만한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모두의 순대국 식당에는 오늘도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모두의 순대국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순대국 맛집 중 하나가 되었다. 김선자육 13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지만 이제는 며느리 윤희와 함께였다. 할머니, 순대국 한 그릇이요. 5살이 된 손자 정신이가 쟁반을 들고 주문을 받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벌써 식당 일을 거들며 자랑스러운 3대째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윤희는 도박 중독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기 2번째 인생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현재 그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윤희는 인터뷰에서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정우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식당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 김선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가족 사랑 실천 모범상을 받았다.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시상식에서 김선자가 한 말이었다. 단골 손님 박 사장은 여전히 매일 순대국을 먹으러 온다. 그는 이제 이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가끔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김선자를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모두의 순대국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벽에는 윤희가 치료센터에서 쓴 반성문 중 한 구절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김선자는 정성스럽게 순대국 한 그릇을 끓여낸다. 그 속에는 30년간의 세월과 온 가족의 사랑이 우러나와 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진짜 행복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뻔뻔하기까지 했던 며느리 윤희. 하지만 김선자 씨의 현명한 참교육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족을 구해낸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